자, 1번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이고요. 자, 거기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줄. 자, 줄은 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계기간 동안 서로 다른 시점에 구입한 재고자산의 구입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언제 얼마에 구입한 재고 판매되었고 기말 현재 미판매된 상태로 보였는지를 결정해야지 매출액에 대응되는 올바른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이라고 하고 또는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은 재고자산의 취득시마다 원가가 서로 다르고 각각의 방법을 적용할 때 매출액은 서로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줄 줄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 선입선출법을 골라야 되나요? 이동평균법을 골라요. 자, 이거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요? 성격과 용도. 자,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예요.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은 동일한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을 정해야 되고 성격과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은 서로 다른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을 어느 방법을 선택할 거냐? 뭐에 따라 판단하는 거라고요? 성격과 용도. 저 단어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서 쭉 내려서 그러나. 자, 파란색 글씨 부분이에요. 자, 거기도 줄 주세요. 재고자산의 지역별 유치나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을 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여러분,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의하면 단위당 원가 결정으로 인정되는 건 개별법, 선입선출, 가중평균법 되지만 자, 뭐는 안 된다? 후입은 안 되는 거죠. 알죠? 네, 그 정도면 너무 기본적이니까 합니다. 자, 그래서 양가 1번 보시고 개별법 보시죠. 개별법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직접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 줄칠게요. 일반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활용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해서 결정되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대해서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어느 경우에 개별법 적용할 수 있다고요? 상호 교환될 수 없는 바꿔치기가 안 되는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바꿔치기가 안 되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 생산 방식.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법을 사용한다. 특정 프로젝트별로 제공되는 거는 여러분 다른 프로젝트하고 섞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개별법을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한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상호 교환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방법은 외부 맵이나 자가지를 불문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서 분리된 항목의 원가 결정에는 적절한 방법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여러분 상호 교환이 안 될 때는 개별법을 쓰는 거다.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고자산에는 개별법 말고 선입선출법이나 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을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에 써야 되냐? 상호 교환이 가능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손익의 조작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단점을 보시고 2번을 보셔야 됩니다. 자, 2번이고, 여러분 다시 이게 이 소리죠. 아까 우리가 재고자산을 6월 10일 날 판 게 100개를 개당 200원에 팔았어요. 자, 이 재고자산은 서로 여러분 바꿔치기가 가능한 재고자산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똑같은 재고인데 이 들어올 때마다 구입할 때마다 환율이 좀 달라가지고 금액이 달라졌던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실제 판 거는 요 날짜에 들어온 재고를 팔았어요. 150원에. 그러면 100개를 팔았는데 원가가 150이면 마진이 50원밖에 안 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진이 너무 박해. 나는 마진을 좀 이익을 더 높이고 싶은데. 근데 보니까 어차피 환율이 좀 좋을 때 들어올 때하고 안 좋을 때 들어올 때는 같은 물건인데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가격표 띄워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 있는 가격표 띄워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아니 어차피 뭐 가격표만 다 바꿔치기 하면 얼마 들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는 요때 들어온 걸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상으로는
저 100원에 들어왔을 때 판골로 와서 이익을 100원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행위가 가능한 건 무슨 법일 때? 개별법일 때라는 얘기야. 개별법은 이게 상호 교환 가능한 재고한테 개별법을 쓰면 얼마든지 가격에 맞춰서 바꿔치기 가능하니까 그거는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이걸 이제 이 사람들 표현은 뭐라고? 손익을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조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개별법이 원칙적으로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익을 내 마음대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그 소리예요. 자, 한번만 볼게요. 단점 2번. 동일한 상품을 시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구매한 상호 교환 가능한 재고자산의 경우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우리가 임의로 결정해서 단기 손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 자, 2번. 가중평균법은 여러분 장단점이 이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얘는 이익 조작이 안 돼. 그냥 말 그대로 평균만 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평균일 때 어떻게 계산하냐? 자, 거기 위에서 5번째 줄 보세요. 자, 평균법 중에서도 자, 거기 2줄만 줄 칠게요. 수량 결정 방법에 계속 기록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뭐라고 하고? 이동평균법.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두 방법 간의 단위당 평균 원가는 서로 다르게 계산한다. 자, 그러면 총평균법 1번은 뭘까요? 자, 거기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한 가중평균법이며 회계기간 동안 구입한 총 판매 가능 금액을 회계기간의 총 판매 가능 수량으로 나누어서 재고자산의 평균 단위당 원가를 한 번만 계산해서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 총평균법은 재고자산 평균을 계산을 할 때요. 하는데 언제 계산할 거라고요? 기말에 가서.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건 실사하면서 평균을 낸다는 얘기죠. 기말에 가서 딱 한 번만 평균 내서 그 기간 전체를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편하지. 자, 근데 두 번째 이동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은 뭐라고요?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가중평균법이고 재고자산 판매 시점까지 누적된 판매 가능 제공금액. 자, 판매 시까지 계산한 금액을 판매 시점까지 총 판매 가능 수로 나누어서 평균 단가를 계산한 후 재고자산의 판매 시마다 각각의 평균 단가 계산해서 기말재고와 매출원가 산정하는 방법이래요. 자, 여러분 얘는 평균을 몇 번 내는 거라고요? 판매 시마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2번 정도 파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2번 팔면 팔 때마다 평균을 내서 계산하니까 판매 횟수가 여러 번이면 조금 번거로운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런 특징이 있다. 자, 여러분 장점은 1번만 보시고 뭐라고요? 평균법은 비교적 실정이 간편하고 객관적으로 이익 조작 가능성이 낮다. 그죠? 자, 단점의 2번 대신 이동평균법은 판매 횟수가 많을수록 단위당 평균원가 계산이 복잡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계산은 이동평균법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 소리야. 그렇죠? 이렇게 됐고. 자, 한 장만 넘겨볼게요.